네,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 예, 우리가 오늘 3주차 강의 진행을 하고 있고요. 3주차 강의는 인구 증가와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 1교시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인구 절벽이니, 뭐 혼인 절벽이니, 출산율이 지금 아주 그 최악의 결과를 갖다 보이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인구 증가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향후에는 뭐 100억 정도까지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유엔의 이제 전망도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바로 이러한 인구 증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문제들에 가장 먼저 직면을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역시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커다란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한 부분들 같이 이제 살펴봤는데, 먹고 사는 문제들의 식품의 문제들 갖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과정에서는 환경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니까는 식품 전체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한 4분의 1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식품 중에서 반 이상이 동물성 식품들의 경우가 반 이상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부분에? 특히 지구온난화 문제라든가 이런 데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물성 그런 식품 중에서도 소고기라든가 양고기 같은 경우가 뭐 특히 유럽이라든가 미국을 포함한 이 선진 국가에서는 주로 이제 육식을 갖다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러한 문제들이 새로운 그런 어떤 그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육식이 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동물들을 키우는 축산의 문제가 특히 공장식으로 축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환경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난 시간 마지막 영상을 보면서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은 제가 지금 꾸준히 얘기를 하는 환경 문제 중에서 온실가스의 주범이 축산이다. 동물을 키우고 육식을 하고 그러는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럴까요? 네. 그 영상 같이 먼저 보시면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온실가스 배출, 또 지구온난화의 문제라고 하면 항상 공장, 자동차, 가전제품들을 많이 생각했어. 그런데 온실가스의 내용들을 보면 주범은 바로 축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우선 전 세계의 경작지의 80%가 축산업에 사용되고 있어. 소, 돼지, 양과 같은 가축들의 먹이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지. 인간은 고기를 먹고 그 고기를 키우기 위해 엄청난 크기의 땅을 쓰고 있는 거야. 아, 채소도 먹는다고? 우리가 먹는 채소, 야채, 과일은 나머지 20%야. 우리가 육식을 하면서 일상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얼마나 얻을까? 바로 18%야. 생각보다 낮지? 그럼 나머지 82%는 바로 우리가 먹는 채식에서 얻고 있어. 그런데 최근에 사람들이 육식을 많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축산업이 커지고 그 가축들을 키우기 위해서 더 많은 경작지가 필요한데, 지구의 땅은 한정적이어서 숲을 태워서 경작지를 늘리고 있어.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보자. 우선 소와 돼지 같은 가축을 키운다는 건 메탄이라는 온실가스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고, 그 가축을 먹이고 키우기 위해서 숲을 태운다는 건 블랙카본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고, 그 태운 경작지에 가축을 먹이기 위해 농경지를 만들면 비료를 사용하고, 그럼 또 아산화질소가 발생하는 거지. 머릿속에 그려지니? 우리가 지금처럼 고기를 많이 먹는다는 건 불난 지구에 기름을 붓는 거나 다름없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 그건 바로 물과 식량이야. 최근 육식으로 인해 전 세계의 지하수와 강물이 말라가고 있어. 소고기 1kg을 생산하려면 16,000리터의 물이 필요한데, 감자 같은 경우에는 1kg에 130리터면 충분하다고 해. 그리고 소고기 1kg을 생산하는데 7에서 16kg의 곡물이 필요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37%가 가축 먹이로 사용되고 있어. 37%가 어느 정도냐고? 20억 명의 인구가 배부르게 먹고도 남는 양이야. 그럼 우리가 채식을 한다면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을까? 우선 우리가 채식을 하면
하루에 4kg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 모두가 일주일에 하루만 채식을 해도 무려 자동차 450만 대를 멈추는 효과야. 무엇보다 농경지의 75%가 불필요해지고 그 농경지에 나무를 심으면 나무들이 온실가스를 흡수해 줄 거야. 그러면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돼. 그리고 그런 환경이 유지된다면 지구의 평균 기온도 낮출 수 있게 되지. 최근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후학자 및 의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지구도 살리고 인간도 살릴 수 있는 식단을 발표했어. 바로 채소는 하루에 200g 이상, 과일은 100g 이상, 견과류도 하루에 25g을 먹는다면 우리도 건강해지고 지구도 지킬 수 있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육식을 20분의 1 수준으로 줄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지구에서 살기 힘들 거야. 이미 다른 나라의 학교들은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어. 프랑스, 스웨덴, 영국, 대만, 포르투갈 등 많은 나라들이 채식이 지구 온난화를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배우고 실천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너희와 같은 학생이야. 고기를 먹는 건 우리의 미래를 훔치는 것입니다. 라는 인터뷰로 화제가 되었지. 아, 채식만 하면 힘도 없고 약해지는 거 아니냐고? 세계에서 제일 힘센 남자 패트릭 바부미아는 채식주의자야. 과연 우리가 엄마 아빠의 나이가 된 미래에는 지구가 어떤 모습일까? 전 세계의 나라들이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제는 우리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할 때야. 네, 이렇게 온실가스의 주범이 극단적인 좀 표현이긴 한데요. 축산업이다. 특히 우리가 섭취하는 그런 식품 중에서 육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 환경 문제,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드러나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 영상을 갖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구를 위협하는 육식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 축산업을 비롯한 육류 생산이 인위적인 온실가스의 51% 이상을 갖다 방출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축산이라고 하는 것이 삼림 파괴를 갖다가 이제 야기시키는데, 바로 이 축산업으로 인해서 우리 세계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 열대우림 70%가 이미 벌목되고, 그리고 열대우림이 파괴가 됐다는 거예요. 또 청정수가 고갈되고 있다는 거예요. 축산을 위한 물 소비 규모가 우리의 상상을 갖다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물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축산 폐기물들, 이제는 축산 폐기물들,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소똥, 돼지똥 버릴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해양 투기 금지가 돼 있고 매립지도 지금 포화 상태가 돼 있어서 더 이상 버릴 데가 없는 이러한 환경 문제들 또 다른 측면에서 야기시키고 있고, 기타 축산업을 갖다가 이렇게 조금 더 개발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료들 갖다 많이 키우려니까 화학 비료 많이 이제 살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병충 예방을 하려니까는 농약 쓰게 되고, 에너지 효율은 뭐 아까도 잠깐 나왔었지만은 고기를 먹음으로써 이것이 우리가 식물성 곡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는 것에 비해서 효율이 훨씬 떨어진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서, 고기 여러분들 먹으면 뭐를 갖다 섭취하기 위해서 하나요? 단백질을 갖다 섭취하기 위해서 이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단백질이 그럼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성장이라든가 또는 생활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몇 %를 갖다가 기여를 하느냐?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바로 그러한 이제 측면인 거죠. 그래서 지구를 위협하는 육식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을 갖다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육식이 그러한 요소가 있어? 그래서 등장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먹거리를 그러면 조금 더 육식에서 벗어나서 친환경적인, 환경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그런 형태로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라고 하는 인식을 갖다가 이제 가지게 됐고요.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소극적 전환이에요.
소극적 전환은 주로 이제 유기농 먹거리를 갖다 섭취하는 그런 방식이고,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수질오염이라든가 토양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좀 예방을 해보자라고 하는 측면이 소극적 전환이고요. 적극적 전환이 뭐냐면은 채식주의, 소위 이야기하는 베지테리안. 베지테리안으로 이제 탈바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노력을 갖다가 많이 우리가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성 음식을 먹는 것을 피하고보다는 좀 지금보다는 훨씬 줄이고, 그리고 주로 식물성 음식만을 갖다 이제 섭취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일반인들의 실천 방법이고요. 그런데 적극적인 채식주의자는 동물성 음식을 먹는 것을 아예 이제 끊고 주로 식물성 음식만 섭취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채식의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건강에도 이로운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경보호, 세 번째가 동물복지, 그리고 네 번째, 정신수양, 그 다음에 반자본주의에 대한 이제 그러한 그 의미로 채식을 갖다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것도 채식의 엄격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어요. 여러분들 베지테리안, 채식주의자들 무조건 채식만 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그거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채식주의자, 베지테리안이라고 하는데 7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지테리안은 크게는 두 가지로 베지테리안, 그 다음에 세미 베지테리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주로 채식을 하는 그런 유형을 갖다가 이제 베지테리안, 그리고 채식하는데 동물성 물질도 약간은 섭취하는 경우를 갖다 이제 세미 베지테리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주로 채식을 하는 경우에 제일 첫 번째, 제일 상위에 있는 게 비건이에요. 비건은 뭐냐면 유제품, 우유라든가 치즈라든가 버터라든가 그것도 안 먹는 거예요. 왜? 그것도 동물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제품과 동물의 알, 달걀조차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유제품과 동물의 알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동물성 음식은 안 먹겠다. 순수한 채식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비건이에요. 비건. 두 번째가 락토 베지테리안. 락토라는 건 뭐하고 이제 연관이 되나요? 유제품이잖아요. 그래서 락토 베지테리안의 경우에는 순수한 채식을 하는데 그래도 우유는 먹겠다. 그거는 뭐 어떤 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새끼를 키우거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분비를 하는 물질이니까 그거는 먹겠다라고 하는 것이 락토 베지테리안이고요. 오버 베지테리안은 동물성 알, 특히 조류, 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낳은 그런 알은 섭취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버 베지테리안이고요. 락토 오버 베지테리안의 경우에는 바로 우유 제품하고 그 다음에 동물의 알, 요거는 섭취를 하겠다. 채식을 하지만 이러한 측면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미 베지테리안의 경우에는 페스코 베지테리안은 유제품, 동물의 알, 그 다음에 이제 동물성 해산물, 뭐죠? 물고기들이에요. 어류들. 이런 것들은 섭취를 하겠다는 거고요. 폴로 베지테리안의 경우에는 유제품, 동물성 알, 그 다음에 동물성 해산물, 거기에다가 조류, 새요. 그러니까 닭이라든가, 뭐 칠면조라든가 이러한 조류들은 먹겠다라고 하는 거고, 플렉시 베지테리안의 경우에는 플렉서블하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비건, 유제품이나 동물의 알도 안 먹는 순수한 채식을 갖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가지고 거기에 질병이 있을 수 있다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동물성 단백질 이런 것들 섭취하는 그런 형태로 전환도 하고, 그런 경우가 이제 플렉시 베지테리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채식주의자 유형을 갖다가 7가지 유형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이 못 들어봤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물론 최근에는 뭐 화장품의 경우에도 비건 화장품 이런 이제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식물성인 원료로만 만들어진 화장품 뭐 이런 표현도 이제 나오고는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채식주의와 관련된
그런 이제 내용을 갖다 살펴봤는데 이거 이외에도 또 몇 가지 용어가 있어서 제가 참고로 같이 한번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비건,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적극적인 의미의 채식주의자. 어떠한 목적으로도 동물을 먹거나 학대하거나 또는 오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동물성 제품의 섭취, 사용 이런 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류의 경우에도 동물성 그런 어떤 이제 것들이 이제 들어간 그런 의류는 이제 착용하지 않겠다. 특히 모피 이런 거 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꿀까지 안 먹겠다는 거예요. 꿀. 꿀이 뭐야? 그러면 벌이, 그쵸? 꿀벌에 의해서 채취가 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가죽, 양모, 오리털, 또 동물을 이용한 실험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비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프루테리아는 또 비건 중에서도요 열매만 먹겠다는 거예요. 예. 식물 중에서 과일 등 자연이 스스로 주는 거, 예. 스스로 주는 것만 먹겠다는 거예요. 과일처럼. 그리고 과일과 견과류의 열매나 씨앗, 그래서 식물들에게 해가 끼치지 않는, 식물도 어떤 그런 이제 고통을 갖다 이제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그런 부분만 이제 섭취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익어서 땅에 떨어진 열매만 먹는. 그러다 보니까 감자, 뭐 시금치, 당근 이런 거는 땅에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안 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 주의가 있어요. 프루테리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매주의자, 예, 열매만 먹겠다. 프리건은 이제 프리와 비건의 합성어예요. 물질주의, 세계화, 대기업 등에 반대하는 환경운동가를 갖다 이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채식주의와, 예, 그리고 어떤 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그런 것들을 배제하겠다. 그런 측면인 것이죠. 그래서 의식주에 대한 씀씀이를 최대한 줄이고 재활용을 통해서 이제 생활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의를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봉사단체 활동을 통해서 보통 이제 이 프리건 운동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채식주의 주로 하겠다. 동물성 식재료 이런 거 반대한다. 뭘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단백질은 공급을 해야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또 어떤 이제 영양원으로서 필요한 요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고기는 고기인데 식물성 고기를 갖다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한편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영상 한번 보실까요? 네. 건강과 환경을 생각해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국내 식품 업체들이 식물로 만든 가짜 고기 제품을 하나둘 선보이고 있습니다. 고기의 맛과 질감은 물론 육즙까지 비슷하게 구현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맛인지 신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판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선홍빛 패티, 콩단백질을 위주로 소고기 맛을 낸 식물성 고기입니다. 최근 한 수제버거 식당에서 내놓은 메뉴인데 SNS를 보고 온 채식주의자나 외국인 등이 주로 찾는 등 아직은 한정돼 있습니다. 소고기를 좀 소화하기 힘드신 고객분들이나 아니면 소고기를 좋아하지 않고 요즘 건강을 생각하셔서 그런가 건강한 음식을 더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택지를 좀 다양하게 해드리고자. 처음 맛본 일반 소비자들 반응은 일단 식감이 고기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햄버거 전체와 잘 어울린다는 평가입니다. 고기의 식감은 아닌 것 같아요. 통조림 햄이나 참치캔 같은 맛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맛있어요. 치즈버거 먹었을 때보다 훨씬 더 좀 맛있다? 이렇게 확 올라오는 느낌이 강했고 아보카도랑 같이 어우러지면서 더 부드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미국 유명 대체육 생산업체가 만든 제품으로 국내 식품업체가 지난 2월부터 국내 판매에 나섰습니다. 또 다른 국내 식품 대기업은 자체 생산한 식물성 대체 육류 제품을 최근 출시했습니다. 밀에서 추출한 식물성 단백질로 닭고기의 맛과 쫄깃한 식감은 물론 식물성 기름을 이용해 육즙까지 살렸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입니다.
이 제품은 순식물성 단백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과 칼로리가 낮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없는 게 특징이고 실제로 두 식물성 고기를 직접 먹어보니 초창기 콩고기보다는 나아졌지만 고기 맛과 거의 같다고 하긴 어려웠습니다. 국내 채식주의자가 150만 명에 달하고 몸과 환경에 건강한 음식을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식물성 고기 시장을 잡으려는 식품업체들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베지테리언들,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그런 어떤 이제 식품의 종류들도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채식자들을 위해서 동물성 식품, 동물성 어떤 먹거리 이런 것들에서 탈피를 해서 식물성 그런 원료를 갖다 활용을 해서 동물성 비슷한 뭐 고기를 만든다라든가 인조고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뭐 콩고기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한 기술 개발 또는 제품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어떤 그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냐면 고기를 축산을 통해서 얻지 말고 아예 배양을 통해서 고기를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노력도 과학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배양을 했을 때, 배양을 한다는 건 축산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생명체를 갖다가 이렇게 성체로서 그렇게 이제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도살을 하거나 이런 과정을 갖다 이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베지테리안들도 채식주의자들도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유형의 또 최근에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은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이제 할랄 식품 그래가지고 그쵸? 자기네들이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도살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고기들은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한 그 사람들을 갖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고기를 갖다 배양을 하는 그러한 그 연구들도 한쪽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영상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육류는 인류의 식단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지만 사육이나 도살 과정에서 환경 문제나 윤리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살하지 않고 가축에서 채취한 세포를 배양해서 고기로 만들어 먹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맛도 모습도 누가 봐도 닭고기 요리입니다. 튀김옷까지 입혀놓으면 흔히 보는 프라이드 치킨이지만 이 요리들은 닭을 잡아 만든 게 아닙니다. 닭의 세포를 채취해서 배양해 만든 겁니다. We take cells from high quality animals, we feed them with the nutrients that these cells need to become meat, and once they become meat, we harvest it and we cook it into the products we love to eat. 닭뿐 아니라 소고기, 돼지고기 등 모든 고기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육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 방출을 막는 건 물론 도살 과정에서의 비윤리성 문제도 해결됩니다. So people want meat. They don't want slaughter. And so we make slaughter-free meat. And we know there's a massive market for that people that want delicious meat that doesn't require animal slaughter. 이런 고기를 만들려는 벤처가 크게 늘면서 최근엔 생선과 해산물까지 범위가 늘었습니다. 한 컨설팅 업체는 2040년이 되면 이런 세포 배양육이 전 세계 육류 소비의 3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믿고 먹겠느냐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There is not clear that the consumers having the choice, they will choose for lab-grown meat. 그러나 지난 3월 미국 농식품부가 FDA 식품의약국과 함께 세포 배양육의 생산과 표시법 등을 관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배양육의 상용화는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 기존 축산업계의 반발 등을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새로운 고기의 확산 속도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인구 증가가 촉발하는 인구 증가에 의한 환경 문제들, 다양한 환경 문제들이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인구 증가는 우선적으로는 먹거리의 그런 이제 수요를 갖다가 이제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이 먹거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환경에 어떠한 문제를 갖다가 일으킬 수 있고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제
육식에 대한 문제, 가축의 축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영상도 이제 보면서 역시 채식보다는 육식이 환경에 부담을 주는 그런 요소들이 많구나라고 하는 이제 부분을 갖다가 살펴봤는데요. 또 인구 증가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것처럼 바로 또 어떠한 문제들을 갖다 이제 야기시키게 되냐면 도시화를 갖다가 이제 야기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은 집단 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모여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화가 야기가 되는 거고, 앞에서도 이야기한 바가 있지만 인구가 좁은 지역으로 집중화되는, 조금 더 생활하고 거기에는 거주도 있을 테고 또는 어떤 일도 있을 테고, 그렇죠? 그리고 문화도 있을 테고, 이러한 좁은 지역으로 집중이 되는 그런 이제 도시 현상은 환경 문제 주요 원인이 된다는 거죠.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오염물질들이 집중적으로 배출되는 거죠. 그래서 오염물질들 간에 어떤 시너지를 일으키게 되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는 서울, 경기, 수도권의 인구의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이제 모여 살게 되는 그러한 이제 결과를 낳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주택의 문제, 교통의 문제, 쓰레기 배출의 문제, 상하수도의 문제, 그리고 또 다른 사회 문제로서 범죄라든가 복지의 문제, 의료 일자리 문제, 이러한 다양한 유형이 일어나고, 특히 환경 문제로 본다면 앞에서도 오늘 수업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층간소음의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한 주민들 간의 불화, 또는 나아가서는 어떤 극단적인 그런 이제 사고까지 발생을 하게 되고, 또 대기오염의 문제, 폐기물의 문제, 또 악취, 수질오염, 일조권,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빛공해, 이런 등등의 것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이 되고요. 또 도시화에 의한 대량 소비, 그리고 폐기물 배출은 환경의 자정 능력을 초과를 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환경 오염뿐만이 아니라 생태계를 파괴를 하고, 생태계 파괴를 함으로써 생물종이 자꾸 다양성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결과도 이제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인구 증가에 의한 도시화는 환경에 부담을 주는, 환경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 제공자임과 동시에 그걸로 인한 피해를 갖다 보게 되는, 그렇죠, 피해자가 되는 그러한 이제 결과를 갖다 초래한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말씀드릴 수 있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인구 증가로 인해서 직면하게 되는 포괄적인 형태의 환경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눴었던 인구 증가와 환경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